목초액으로 기준 잡으면 그래서 목초액, 유기산, 식초, 간장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제 그걸 그 기준을 함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을 내가 중점적으로 식물한테 공급하겠다 할 때 아미노산과 소금을 넣었잖아요. 천일염을. 그러면서 미네랄을 함께 보충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간장, 된장 이런 거고, 그래서 유기산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뭐냐면 목초액이라던가 그 김치 국물들, 그 다음에 식초 이런 애들은 유기산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뒷말이 못 들었어. 유기산은 뭐 어쩌라고? 유기산을 중심으로 하는 목초액. 그 희석 양은요? 희석 양은 생명 활동을 하지 않고 추운 겨울에는 원액을. 꽃눈 트고 안 트고 그거. 그렇죠. 그게 기준하면 돼요. 꽃눈이 부풀어 오르다가 쫙 껍질을 벗는 순간에는 개를 뿌리면 개가 그 껍질 사이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꽃잎이나 암수수를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농도를 낮추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원액으로. 그 다음에 그 원액에서 20배 희석 비율까지는 원액으로 봐요. 성질 그대로. 그 다음에 50배 비율 정도가 지금쯤 쓸 때들은 한 50배 비율 정도면 전혀 생리적 장애를 안 일으켜요. 대신에 주는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이 돼서 5월달 이후에 얘들이 농도가 이제 온도가 그때 올라가면 20한 막 5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생육 저온을 그 상완으로 갔을 때는 200배 정도까지 희석해서 횟수를 조금 더 늘꾸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희석 비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자주 뿌리고, 그런 식으로 농도하고 희석 배열하고 온도가 맞아줘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목초액을 50% 써도 될까요? 지금 정도 선에서는 거기는 춥잖아요. 무주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한 2도 이상 열려요? 꽃눈이?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예, 약간씩 그러시면 한 20배 정도, 20배 정도요? 이내 걸로 10배나 20배 사이로 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 산나물 심어놨단 말이에요? 네, 영양제를 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 목초액 원액 지금 줘도 돼요? 아니면 20배 섞어서 줘요? 그 잎이 바깥으로 출수 안 한 애들은 응. 줘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잎이 참나물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 슈테를 땅속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런 애들은 목초액 원액을 줘도 되는데, 아, 올라오고. 잎이 나와 있는 애가 있어요. 산마늘잎이 그렇지, 이런 그렇지. 다 애들. 나와 있어.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한 20배 정도로 이제 희석이 벌써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돼요. 묘목 어제 사다가 지금 좀 심었고 네. 내일 또 심어야 되는데 네. 묘목에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뿌리면 좋을까요? 묘목은 아직까지 안 움직인 상태로 봅니다. 예예. 어쨌든 그런 상태고, 특히 묘목을 심을 때 중심으로 하는 건 그 한 20배 정도 희석된 목초액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한 컵 정도 분량, 20배 희석된 게 한 컵 정도 분량이 죽을 쓸 때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물을 충분히 주고 뿌리를 안착시키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한 컵 정도가 들어가면 그 유기산이라는 게 그래요. 뭐냐면 미생물이 활동하면서도 유기산을 내죠. 미생물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증표고, 식물이 뿌리를 뻗으면서 가면서도 식물에서도 유기산을 내죠.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고, 그래서 그 증거를 집어 넣어버리면 뭐냐면 미생물도 식물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공간이구나. 그러니까 빨리 뿌리를 내려야지. 이러면서 미생물도 바바박 늘어나고
뿌리도 쫙쫙쫙 늘어나는 게 목초액의 아주 신비한 힘이에요. 그래서 그 종묘들을 옮겨놓고 희석된 목초액을 집어넣으면 뿌리들을 옮기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1톤에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목초액을 기준해서 네. 내가 물을 빨리 움직이고 싶다. 예. 물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그 커피 컵이 요게 200ml 정도예요. 우리 커피 마시는 게. 예. 여기 1톤에다 이걸 넣으면 그 피석 배율이 굉장히 낮죠. 거의 한 2000배 이렇게 되죠. 예. 그럴 경우에는 1톤에다 이거 한 컵만 넣어도 물이 2톤에서 4톤 역할을 해요. 그렇게 물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고, 그냥 내가 농도로, 그러니까 목초액의 기능을 좀 원활하게 쓰고 싶다 이러면 그 관수, 이런 점적 관수나 이런 쪽에 들어갈 경우에는 한 500배 희석액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유기산의 공급원이 돼요. SS기로 그냥 직접 이렇게 준해서 막 지나가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도 그냥 뿌리 밝은 쪽 목적이죠. 아니면 예, 예. 살균, 그러면 한 500배, 200배에서 500배 사이로 200에서 써요. 500. 예, 그 정도면 그냥 무난. 한 10분 더 걸리신다는데 그냥 시작할까요? 어쩔까요? 새로 오신 분이고 10분 정도면은 아니 그분은 음. 지금 모르겠고 강영주 선생님이 10분 더 걸리신다는데요. 뭐 계속 들으신 분이니까. 네. 그 목초에게 그 타르가 섞였을 때 네. 관조할 때 있지 노즐 구멍 안 막힙니까? 맡겨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의문대가. 네, 그래서 예, 노즐 팁이 예. 조금 굵은 것까지 좀 내보내는 팁이 있고, 예. 빡쏘고,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쓸 때는 조금 굵은 물이 나가는 그런 걸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네. 막히지는 잘 않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막히면 언제든지 노즐 팁을 열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헹구면 쓰고 나서는 꼭그 씻겨야겠더라고요. 안 씻으면 거기가 월요일날 굳어요. 소금 넣고 바로 같이 돼버리니까 켜놓으면 큰 문제는 넣을 수 있죠. 없어요. 그리고 그건 가능해요. 걱정 마요. 목초 액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걸로 양의 새로 했고. 벤젠, 그럼 됐죠. 타르, 그리고 그 저기 타닌, 그 선생님 거 찐소금 제가 페놀 이런 게 들어있어요. 공생님하고 목초 액 얘기해서 속에는 뭐 처리하면 되고. 그 목초 그쵸? 액에 있는 그 성분이라고 하는 건 아주 굉장히 아니 그 강력한 저기 아니었어? 10만 원 그 그 수강료 내신 분이 그거 방어물질이에요. 공격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거 공진화 아니면 체계로 못했거든요. 딱 전이돼서 들어오면, 네, 제가 잘 했어요. 그러면 내 네. 몸에서 받아들여서 다른 해충이나 세균한테 그대로 작동을 해줘요. 그런데 사람 몸에는 공진화 체계니까 우리가 키우는 작물한테 피해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 계열의 농약을 쓰면 이 농약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해충한테도 피해, 그 다음에 공진화 체계에 있는 애한테도 피해. 선택적이 아니에요. 완전 비선택이에요. 무조건 다 그냥 싸그리 죽이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것이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목초액이니 발효액을 쓰는 건 공진화 체계에 있는 애들한테는 도움을 주면서 해충 체계를 없애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래서 타르를 집어넣으면 사람한테는 좋은데 나쁜 균한테나 해충한테는 그게 암을 일으키는, 우리가 석유에 벤젠이나 타르나 이걸 먹으면 죽어요. 암이 나와요. 똑같이 지금 수수를 뽑으면서 나온 목초액은 개들, 해충들이나 얘들한테는 피해를 입혀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개량하거나 이렇게 할 때 활성 소금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숯을 집어넣고 목초액을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내년에 깨어나려고 했던 벌레의 알들이 많겠죠. 그 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해충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게끔 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목초액이나 타르라던가 이런 아이들이에요. 겨울에 뿌리면 더 효과적이야 되지. 겨울에 뿌리면 식물한테는 휴면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타격을 안 받는 데다가 플러스 영양제니까 몸속에 들어와서 영양을 간직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과수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꽃눈이 벌써 훨씬 굵어요. 그 목초액을 뿌렸을 때는. 왜냐면 영양적으로 풍부하니까 당연히 굵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꽃눈 잎는 다 굵어져요. 그러면 굵은 애가 켜야지 어떻게 되냐면 잎도 크고 과도 커져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뿌리나? 뭐 겨울에 보통 2, 3회 정도 온액을 뿌려주는 게 아주 이상적이에요. 겨울에 나무에다 2, 3회 정도 뿌려주면 봄 왔을 때 그 병 자체는 아예 없어요. 우리 봄 되면 왜 뭐 기계유니 뭐니 이런 거 해갖고 뿌리잖아요. 기계유를 뿌리면 그게 유황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황은 모든 균을 죽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황합제 나무에 보면 노란색 나는 거 이렇게 뿌리면 세균이 죽는데 걔는 좋은 균 나쁜 균 좋은 벌레 나쁜 벌레를 가리질 않고 싹 전멸이라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목초액은 안 그래요. 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균을 죽이겠다고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생물이나 이 자연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무지가 갖고 오는 작업들이에요. 우리가 농업을 할 때는 뭐냐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피해를 줄이는 애들은 억제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로운 균이나 이거는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벌 그러잖아요. 벌이 없으면 수분수정 못 하잖아요. 곤충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방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알을 까고 나오는 잎을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없애야 되고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농업에서 그냥 싸그리 전멸이라는 시스템을 가져가니까 모든 게 다 붕괴죠. 그 한 번은 한살림에서 참기름 나올 때 벤조피렌이 나와서 폐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대량으로 아주 손해를 보신 생산자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나왔던 벤조피렌을 너무 다른 얘기가 지금. 어서 오세요. 그 복근에도 나왔나? 네. 소재가 공진화책에 있는 것이라면 전혀 괜찮아요. 근데 법적 문제는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법으로 가면 결국은 이겨요. 예를 들어서 이긴다는 게 누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 생산자가? 생산자가. 근데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집안 다 말아먹고도 법적으로는 이기나? 그러니까 그냥 물러나는 방식들인데 한 10여 년 전에 음료가 한번 이렇게 마시는 지금 아로나민 뭐 이렇게 그것처럼 드링크 그게 나오다가 막 시장을 엄청나게 막 끌고 갔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벤젠이 나왔죠. 그래서 다른 음료회사에서 이 음료에서 벤젠이 나왔다고 딱 때리니까 소비자들하고 식약청에서 막 움직이고 소비자들은 그 음료를 싹 다 안 먹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회사가 주춤거리다가 다시 어쨌든 일어나긴 했어요. 그건 큰 회사니까 법적으로 해서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식물에서 향이 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허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추 같은 것도 깻잎도 향 나죠. 거기에는 다 벤젠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음료를 못 마시면 아무도 못 먹지. 향채에 우리가 먹는 모든 파부터 시작돼서 허브를 못 먹는다는 얘기. 모든 걸 다 먹으면 안 되죠. 그게 석유계
벤젠이면 분명히 발암물질이 맞아요. 근데 깻잎에 들어있는 벤젠은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 구조가 같더라도 이형질체라고 해서 다른 형질이에요. 그러니까 고리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벤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들이 결합이 될 때 쭉 끈처럼 사슬로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요. 물질 몇 개가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고리를 만들면서 그 5개의 질소라든가 탄소가 있고, 이 질소와 탄소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을 붙일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을 붙이고 수만 가지를 붙여요. 그런데 요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걸 벤젠기라고 해서 벤젠유로 속해요. 그래서 벤젠유가 나온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드는 과정에서 석유계 물질이나 아니면 그 뭐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압축돼 있는 석유로 된 패킹이나 이런 데서 열 변성에 의해서 석유계 벤젠이 나왔다면 그거는 져요. 그렇다면, 왜냐면 그거는 분명히 극미량이라도 석유계 벤젠이 들어간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그냥 음식에서 나오는 것,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면,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 암에 걸린다 그러죠. 태우면. 불알이네요, 그거. 그러면 인류가 존재를 못해요. 왜냐면 인류가 250만 년 전에 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화식을 시작했잖아요. 불에다 구워 먹는 걸. 맞아. 근데 그때 무슨 오븐이 있고 잘 이걸 해갖고 그거를 저기 요만큼도 안 탄 걸로 먹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걸려서 죽었어야지. 그래서 그것하고는 달라요. 그 물질을, 탄 물질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물질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물질들이 석유에서 다 먼저 체크를 했던 거잖아요. 석유과학이 먼저 발달했으니까. 그러면 이 물질이 석유하고 같은 계열의 고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 유에 속하는 물질은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접하고 있는 뽕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보면 엄청난 독성식물이에요. 그래서 그 독성식물에는 벌레건 충이건 못 살아요. 왜냐면 독성식물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몇십만 년 동안 먹으면서 뭐를 한 거냐면 그 안에 있는 독을 완벽하게 분해해내는 효소를 몸속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는 태워서 먹건 무엇을 해 먹건 간에 사람한테는 독이 안 돼요. 그렇게 진화를 한 체계라서 그 생명의 기본,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학습을 한다는 유전자 학습론이라던가 생명체가 그 서로 연관해서 진화한다는 공통진화 체계라던가, 그리고 그런 체계에서는 동일한 물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아 그래 그거 먹어서 안 죽어 이러는데 갑작스레 벤젠이 나왔대. 그러면 두려워서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기 지금은 점점 덜해질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꼭 이제 쌍으로 일어나요. 뭐 벤젠이 나왔다 뭐 했다. 근데 그게 그 상대편이 그거를 규명을 하려면 석유계 벤젠이 나왔다던가 그런 거면 되는데, 요즘은 그 석유계 벤젠하고 이런 것도 분리하는 거 쉬워요. 그래서 했는데 벤젠이 나왔다고 하면 이쪽에서 역으로 석유계 벤젠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그쪽을 무고로 하거나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규명을 못하니까 그냥 회사 자체가 붕괴가 됐는데, 지금은 역으로도 공격할 수도 또한 있어요. 된장을 희석해서 줄 때 네. 된장 콩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밭에 상관없죠? 좋죠? 그렇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 내가 간장이나 된장을 가지고 식물한테다가 젓갈을 가지고 식물에다가 주라고 하면,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 짠 걸. 근데 그 짠 걸 뿌릴 수 있는 건 언제 정도냐면
겨울처럼 이럴 때는 젖짠 간장을 뿌려도 되지만 온도가 올라가고 생명 활동을 할 때는 물과 희석을 해서 줘야 돼요. 그런데다가 자, 그것이 몸에 닿는 순간 뭐냐면 그 조건이 다른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간장을 놓을 때의 조건과 이걸 뿌려서 땅에 들어갔을 때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미생물은 안 살잖아요.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영양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영양제를 주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 난 간장을 뿌려서 땅을 살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누구처럼 아니 그 지금 농업 하는 데 그러니까 보면 그렇지. 오해할 쪼물쪼물 수도 있어요. 이거 해갖고 네. 그 해놔서 뽀글뽀글 해갖고 네. 이거 만든 다음에 그걸로 땅 살린다고 선전하면서 지금 엄청난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농업계에.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습식으로 들어간 애가 논에다가 뿌리는 건 이해를 해요. 논에다가 뿌리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습식균이 들어가서 어떤 체계를. 그런데 그게 아닌 밭하고 습식 발효 조건하고는 전혀 다른단 말이야. 햇빛 다르죠, 온도 다르죠, 거기다가 습도 다르죠. 그 조건에서 개들이 토양을 개량하라고 내보낸다고요? 아니, 영양제. 아이,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말씀 자체가 그 자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그 소금 발효, 연 발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 복습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거고, 저번에 2번을 해서 복습을 안 해도 될려나 모르겠네. 자, 그 발효를 가르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게도 뭐냐면 농업의 쓰임새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농업을 쓰는데 농업에서는 주로 식물과 관계된 부분인데 식물과 동물이 같은 생명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농업에서 식물을 살릴 수 있다면 또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 누가 식물을 못 키우는 사람이 의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를 쓸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식물도 못 키우는 사람이 뭔 사람을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과 동물은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기본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뿌리를 땅에다 박고 움직이질 않아요. 동물은 뿌리를 땅에다 안 박고 움직여요. 얘는 성장이라고 하는 세포를 새로 만드는 걸로 생명을 이어나가는 애고, 얘는 세포가 새로 안 만들어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성장이라는, 식물은 무한성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 세포를 계속 재활용하는 재생이라는 시스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땅속에서 각종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하늘로 향해서 하늘에 있는 빛과 에너지들을 끌어오죠. 그래서 물질을 합성해내는 1차 생산자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1차 생산된 양이 충분히 많으니까 무엇을 하는 거냐면 동물이 움직이면서 개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먹이라고 표현을 하던 농업이라고 표현을 하던 간에 그렇게 생산된 애를 사람들이 동일 영양 체계니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발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에 만들어진 이 식물이라는, 또는 우리가 발효할 때 동물도 써요. 젓갈이나 이런 것들은 얘들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는 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야지 뭐가 되냐면 흡수가 잘 돼요. 주변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진 게 술이에요. 술을 먹으면 훅 취하는 이유가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입자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장 많은 물질, 종류로 가장 많은 물질을 얻어내는 작업이 발효이고, 거기다가 미생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2차, 미생물이 숨쉬고 살면서, 우리가 숨쉬고 살면 물질을 내놓듯이 사람이 소변 대변을 보듯이 역시 미생물도 생리작용을 하면서 대사물질을 내놔요. 근데 이 대사물질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페니실린과 같은 다른 바이러스나 이런 걸 억제하는, 다른 균들을 죽이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과 식물이 만들어놓은 많은 물질을 결합을 해서 2500가지 이상의 물질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거냐, 이게 발효의 근본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발효를 할 때 저번 주에는 당으로 하는 발효를 배웠어요. 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자,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미생물의 먹이로 작동이 돼서 미생물을 키운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만 할 것이냐? 안 그래요. 어떤 구도 있냐면요, 설탕은 또한 방부제고 항균제예요. 설탕이 들어가면 다른 균이 못 자라는 거예요. 설탕이 들어가면서 pH를 바꿨고 물질의 성질을 달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미생물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또한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요. 그래서 설탕을 원물과 5대5로 섞어 놓으면 절대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이 방부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연 방부제를 활용해서 다른 물질은 안 자라고 설탕에서 자라는 균을 활용해서 물질을 깨는 것, 그럼으로써 다른 균들이 일체 못 들어오게 하는 작용이에요. 오늘 하는 발효는 뭐냐면 소금을 이용해서 설탕처럼 다른 균이 못 자라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소금물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자라는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그 조건에서 자라는 미생물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 발효의 성질과 염 발효의 성질은 달라요. 염 발효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각종 미네랄이 떠내려와 있고 그 바다에는 엄청난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 바다라는 공간이에요. 생명들이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활동을 했고 그 바다의 조건을 내가 끌어들임으로써 생명이 자라는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조건, 이것이 염발효예요. 그래서 그 염발효를 발전시킨 나라는 어디밖에 없냐면 천일염이 나오는 곳에서만 염발효가 발달을 했어요. 암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 사람들이 쓰죠. 거기에는 김치라는 게 없죠. 왜 없냐면 암염에서는 식물이 발효를 안 해요. 암염에는 미네랄이 없어요. 암염은 NaCl이 염화 나트륨이 99.7%예요. 미네랄이 없는 곳에서는 발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효를 하는 게 염발효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네랄 발효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그래도 염발효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이건 염발효가 아닌 NaCl, 우리가 지금 정제염, 제제염 발효가 아닌 천일염, 미네랄이 풍부한 곳에서만 발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담을 때 무엇을 쓰냐면 천일염도 쓰지만 미네랄이 가장 많은 숯도 쓰는 이유가, 숯을 넣으면 숯이 어떻게 돼요? 거기 숯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녹아서
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기형 미네랄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천일염에서 있는 미네랄도 동원을 해서 무엇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냐면 바다라던가 사람이 아기가 자라는 태반 속의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명을 키우는 것이 염발효예요. 미네랄 발효예요. 미네랄 발효를 하면 우리가 김치를 담는 것이 그냥 대표적인 미네랄 발효인데 제제염이나 암염을 넣으면 김치 맛이 안 나요. 김치 맛은 반드시 천일염을 써야지만 김치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일염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에 의한 발효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김치를 더 맛있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냐면 미네랄 원을 찾아도 되죠. 어떤 미네랄 원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김치 맛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냥 무, 배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자, 배추로 김치를 담을 때 30일 배추하고 50일 배추하고 90일 배추하고 150일 배추가 있어요. 그러면 30일 배추는 미네랄이 정말 적어요. 60일 배추가 미네랄이 한 13종 밖에 안 돼요. 30일 배추는 미네랄이 10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150일 배추는 미네랄이 58종이 넘어요. 58종이 넘는 미네랄과 13종의 미네랄일 때의 발효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토종 배추나 무로 김치를 담으면 맛이 나중에 아삭아삭하고 좋고 그냥 지금 30일 배추로 무로 담으면 처음 담아서 맛을 볼 때는 아삭한데 익기 시작하면 물컹물컹해지고 물클어지고 이러는 게 뭐냐면 미네랄이 없어서 그게 다 파괴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생산품이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해도 되냐면 김치를 담을 때 숯덩어리를 큼직하게 씻어서 몇 개 넣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미네랄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레 숯에서 우러나서 공급되면서 그 김치가 붕괴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이게 소금 발효라고 생각하면 폭을 못 넓히는데 미네랄 발효라는 생각만 바꾸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래요. 김치를 할 때 지금은 이렇게도 하지만 그러면 그 위에다가 뭐도 하냐면 눌러 놓을 때도 있어요. 돌로. 그러면 그 눌러 놓는 돌을 어떤 걸 눌러 놓느냐에 따라서 얘기도 바뀔 수 있어요. 저 볼 놓으면 되나요? 저는 제일 편안한 거. 저런 것들은 넣을 거 없으면 저거 넣어야지 뭐. 저런 것들을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김장독 밑에다가 저 볼을 큰 독에다가 몇 개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 김치를 차곡차곡 담잖아요. 그러면 맛이 들었을 때 전혀 달라요. 좀 많이 뿌려야 되지. 예. 김장 좀 많이 하세요. 그냥 20m 기준 잡아가지고 동김치 담을 때 저걸 활용하면 되지. 몇 예, 개 네. 그냥 한 봉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4개 이게 정도, 4개면 20 충분히 리터 돼요. 끓이면 그래서 그런 미네랄 파동을 이 뭐냐면 발효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김치를 담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김치가 잠시 살아요. 몇 시간. 우리가 절임을 하죠. 염으로 절임을 할 때가 4.5% 정도예요. 그 담는 소금의 양이 절이는 양이요. 원재료에. 그 다음에 물에다 씻어서 소금을 딱 치면 처음에 잠시 딱 살아나요. 왜냐면 미네랄이 들어오면 얘들이 생명을 깨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제 양념하고 조건이 더 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깨지 않은 것. 일반 당발효 할 때는 잘게 쪼개라고 해요. 염발효를 할 때는 잘게 쪼개지 않고 덩어리를 크게 해요. 사과 같은 것도 그저 반쪽을 내거나 작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안 내도 돼요. 많이 쳐봤자 4조각 정도밖에는 안 쳐요. 반 조각을 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물질이 발효를 해서 우러나오게 하는, 칼집만 내도 되고 꼭 안 잘라내도 되는 형태의 것이 그 염발효예요. 그래서 김치를 담을 때 파를 쫑쫑쫑 쓸어 넣을 때하고 파김치를 할 때가 다르죠. 내부에서 발효가 일어날 때 맛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미네랄 발효는 기본적으로 외부 발효예요. 그러면 이 미네랄이 지금까지 쓰였던 부분들을 한번 좀 볼게요. 소금이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가 먹는 젓갈류는 23%에서 32%까지예요. 그러니까 약 3분의 1 가까이가 무게가 소금이에요. 젓갈에다가. 이거는 발효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염분해라고 해요. 염절임 내지는 염을 절여서 그 염에 의해서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이건 발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젓갈은 염분해 물질이에요. 그러면 맛이 옛날처럼 안 나니까 무엇을 넣냐면 MSG를 넣어서 옛날처럼 맛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MSG를 넣고 소금을 넣고 해서 저어서 젓갈에다 분 거예요. 그러니까 젓갈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동글동글 하면서 맛을 보니까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이거는 화학 조미료에 의한 맛이고, 옛날에 염은 어디까지 썼냐면 12.5%. 12.5%부터는 밑으로 가면 이제 발효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전에 광천에서 만드는 젓갈이나 이거는 12.5%, 12% 밑에서의 발효였어요. 그래서 이제 발효를 할 수 있는 건 정점이 12.5%다. 요게 그 뭘로 정해진 거냐면 당은 어떻게 해요? 40%까지 발효를 하는 거고 40이 넘으면 발효를 안 한다고 했어요. 정점이 있는데 염은 미네랄은 요게 최고 끝에 정점이에요. 근데 12.5%를 넣으면 짜서 미쳐버려요. 왜냐면 사람이 그래서 젓갈을 이만큼밖에 못 넣는 거예요. 국물 빼고 젓갈을 이만큼밖에 못 넣는 게, 사람의 체액의 농도가 0.9%예요. 그러면 13배가 짠 거예요. 사람이 극도로 짠 거죠. 젓갈을 먹으면 이렇게 극도로 짜졌는데, 이거를 낮춰서 어디까지 끌어내냐면 참 짜다고 느끼는 바다 3%짜리예요. 요것이 미네랄 발효, 염발효의 포인트예요. 저 3%를 유지해서 어떻게든 외부 조건을 맞추는 것이 염발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염발효는.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요 조건이 뭐냐면, 자, 온도 4에서 10도씨겠죠? 당연히 호기성이겠죠? 또 당연히 뭐냐면 암 조건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암 조건은 직사광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둡고 완전히 햇빛이 안 드는 곳을 의미를 하지 않아요. 언제나 창문은 늘 통해서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는 거지, 창문을 통해서 햇빛은 들어와야 돼요. 그 햇빛을 통해서 열이 들어오면 안 돼요. 창을 빼놓고 측광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창 있으면 그림자 이렇게 이 햇빛 딱 들어오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실내로는 빼서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선이. 그래서 저기 암 조건인 거고요. 여기서 온도가 관여를 하는 게, 역시 올라가면
2.5%로 내려오면 3.5%까지 움직여요. 4%까지도 움직여요. (0도에서) 4도씨 0도씨 아래로는 4%까지 올라가도 돼요. 몰라요. 우리가 그 바닷물인 생명이 모두 활동하고 있는 바닷물인 3%에서 발효를 하는데 그 3%에 맞는 포인트가 이것이라고요. 이것이. 자, 12.5%는 뭐냐면 미생물의 생사예요. 아예. 이게 넘으면 미생물이 안 자라요. 아예. 당이 40%가 넘으면 아예 거기에 발효가 안 돼요. 요것이 우리가 소금 이거 할 때 봐봐요. 자, 간장 담을 때 염도가 몇 %예요? 간장 담을 때 18%. 달걀 동동 뜨면 한 18 정도 되나? 오 맞췄다! 18%. 오 마이 갓. 이거예요. 달걀 동동. 자, 아니야 그때 설명하셨어. 18%예요. 그 조건에서는 발효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그래서 메주를 눌러서 안에서 내부 발효를 진짜 유도하는. 물이 침투하면서 내부에서 발효를 하면서 물질을 분해내니까 물질이 늘어나면서 농도가 자꾸 희석돼서 나중에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이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발효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발효는 뭐냐면, 자, 바깥에 있는 간장은 온갖 온도 변화가 얘다가 햇빛을 받고 막 이런 조건이니까 뭐냐면 가장 추운 겨울에 장을 잡는 이유가 좋은 상태예요. 온도 변화가 엄청나게 커지고 이러니까 여름엔 그게 다 썩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염을 박아서 겨울 한철만 발효시키는, 정말 선택적 발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간장이라면, 장류라면 2%는 뭐냐면 자연에서 가장 완벽한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염발효예요. 염발효는 미네랄이고, 미네랄은 생명이에요. 이래서 아까 얘기했던 간장, 된장이 뭘로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작물을 키우는 영양제로도 쓰인다고 한 게 장,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뭐예요? 미네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제로서 역할을 하죠. 3분의 간장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요걸 일단 외우세요. 혹시 그러면 발효를 시작해서 뽀글뽀글 이렇게 되지만 이후에 네. 그 시작된 이후에 바로 잠가버려야 되는 건가요? 연발효요? 예. 안 그래요? 얘도 그 당발효와 동일해요. 동일하게 미네랄을 그 호기성 조건을 갖추어 주고 무엇을 하고. 자, 발효를 할 때 한번 봐요. 그 가서 연락도 좀 찾아보시고. 그분이 못 찾으실 것 같아. 안 그러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요. 반대로. 입구에 차차였어요. 입구에? 색깔. 저 아저씨 우리 저기 문 좀 열을까요? 예. 그때 거? 응, 잠깐 쉬죠. 빨리 뛰어. 온도 조건에 대해서 그 바뀌는 거 뽀글뽀글 그 이후에 좀 쉬고 조금 나중에 네. 드세요. 18%가 너무 강하면 좀